자, 안녕하세요. 우리 7급 세무직 수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올해 2022년 고가직 세법 강평을 담당하게 된 해커스 세법의 이윤여 세무사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평소보다의 급격히 어려운 좀 세법, 특히 또 회계 난이도로 인해서 좀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아무래도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어렵기 때문에 어떤 상대평가인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좀 점수를 따내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세법보다도 회계가 저도 뭐 잠깐 어깨 넘어 봤지만 굉장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그 회계에 묻혀서 그렇지 세법도 평소에 출제됐던 경향보다 굉장히 좀 까다로웠어요. 일단 그 눈에 띄는 차이점은요. 계산 문제가 원래 저희 공무원 시험이 계산기를 들고 들어가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나와도 정말 간단한 어떤 덧셈 정도의 문제가 출제됐다면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진짜 좀 복잡한 계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정말 이제 잘 계산기가 없이는 출제되지 않는 그런 소급공제 환급이라는 문제도 나왔고요. 또 사실 이제 잘 출제되지 않았던 뭐 생산직 근로자의 어떤 비과세 소득을 묻는 이런 문제도 좀 생소해서 낯설을 거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말 문제는 확 쉽거나 좀 이제 까다로운 지문들이 있었어요. 또 말 문제도 대부분은 무난했는데 또 몇몇 문항들이 좀 옳은 것을 찾게 하면서 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는 뭐 상에 가까운 중상 정도의 난이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계산 문제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말 문제도 마냥 쉽지만은 않았다는 점. 그렇다고 막 극악의 난이도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평소에 나오는 주제도 많이 나왔고요. 또 어려운 문제 속에서 잘 침착하게, 어차피 우리 객관식 사지선다 정답을 잘 찾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좀 침착성을 가졌다면 그래도 한 이제 5개 이내에서 틀릴 수 있지 않았나. 뭐 정말 잘했을 때에는 네, 이제는 확실한 건 어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7급 시험이 피셋으로 전환되면서 작년, 올해 2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작년보다 더 어려웠어요. 근데 작년도 정말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되었는데 작년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좀 회계 세법뿐만 아니라 회계가 좀 세무직 직렬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직 7급을 중점적으로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기존의 기출문제 경향만 보고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특히 7급 수험생분들은 이 세법 시험이 여러 시험에 걸쳐 있잖아요. 특히 이제 회계사 세무사 쪽이라든지 이제 관세사 시험 쪽까지 좀 들여다보셔서 거기에 너무 복잡한, 정말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계산 문제는 어, 좀 오버페이스로 공부하는 거지만 거기에 잘 나오는 계산 문제, 잘 출제되는 계산 문제를 간단하게 지금 내고 있거든요. 공무원 시험 문제들이. 그런 주제들이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다루는 건데, 우리 연실에서 이제 아무래도 20문제 문제수가 적고 계산기가 없는 점 때문에 그동안 안 나왔었지만 5문제가 늘어나면서 좀 변별력도 많이 주게끔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신유형은 사실 하나도 없었고, 신유형은 없었고요. 기존의 다른 시험에서 잘 나오는 계산 문제까지 대비를 하시는 게 적정한 공부량이라고 보여요. 이제 7급 수험생분들 확실히 그렇게 0점을 좀 잡고 미래를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 얼마큼 어려웠나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저희 시험 파이널을 직전에 풀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주워 가야 돼요. 우리 국세기원법에서 부가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이 크게 4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부가의 원칙, 막 이게 앞글자들과 막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이거가 나오니까 막 실신 근조 막 이렇게 외우라고 하면서 1번이 이제 실질 가세 원칙이고요. 2번은 기업 회계 존중, 2번이 이제 근거 가세 원칙, 4번이 어떤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라고 해서 그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만 세법 적용의 원칙으로서 부가 원칙 설명이 아니다.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정리한 내용이랑 똑같고요. 2번부터 좀 만만치가 않았다고 보여요. 우리 거주자의 생산직 근로자라고 해서 주로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시는 공장, 뭐 이제 어떤 택배 상하차라든지 미용, 애기 돌봄 뭐 이런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들을 생산직 근로자로 하는데, 이분들의 혜택이 있어요. 이분들이 작년에 연봉이 이제 3천 이하여야 되고 올해 매월 정기적 급여가 210만 원 이하였을 때 주로 이분들이 연장, 야간, 휴일 이렇게 정규 시간 외에 근무한 급여를 연
24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일단 이번에 월정액 급여가 줬잖아요. 2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있는 연장 근로수당의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일단 과세예요. 이 20만 원은 과세고 우리 식사대는 내년도에 20만 원으로 상향돼요. 근데 올해까지는 10만 원 비과세였는데 그 일단 이유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밥값이 10만 원까지 비과세. 올해까지는 내년도에 이제 개정될 예정에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비과세 찾고요. 우리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이제 아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기저귀, 뭐 분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까지 이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얘는 좀 주의하실 게 자녀 수에 관계없이 10만 원이요. 월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비과세 혜택 받고요. 우리 자가운전 보조금은 갑에 본인은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회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여비를 받는 대신의 조건으로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받는 이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실비 변상적 급여로서 월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여비도 받고 자가운전 보조금 또 받으면 얘네는 이제 이중 혜택이 되니까 자가운전 보조금 전부 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 20이니까 40만 원 비과세 혜택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유형이다. 자, 오른쪽에 3번은요. 에이, 이런 거는 우리 그냥 껌이죠.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우리 충당 환급이라고 해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제 지급이 되어 있고 기한 후 신고는 3개월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초고속 1초 컷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1번 우리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는 경우에 납세자 권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서류를 내주셔야 되고 당연히 필요한 정보를 모두 신속히 정보 제공해야 되고요. 우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원증을 제시하면서 그 권리 현장에 있었던 내용의 요지를 직접 낭독해 줘야 되면서 이 절차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마지막에 우리 납세자가 이제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이제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렵다면 당연히 이제 중지를 할 수 있어요. 이 중지 기간은 일단 세무조사 기간에 불산입이에요. 산입이 안 되고요. 또 중지 기간 중에 납세자에게 뭐 결정 경정을 위한 질문, 장부, 검사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없게끔 중지 기간에는 그래도 납세자한테 너무 이제 과도한 자력 집행권 행사하지 않게끔 없다라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 4번이 틀렸고요. 여기까지 무난했어요. 또 5번에 우리 과적에 대한 설명을 취하는 거 이것도 파이널 모의고사 100% 적중한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쉬웠어요. 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 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줄 의무가 있고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서 조사 대상자 외의자에 대한 과세 자료 또는 현지 확인 조사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미리 또 서면 통지할 의무가 있고 과세 예고 통지라는 규정들이고요. 우리 고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결과 통지나 예고 통지 하는 날부터 제척기간, 과세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했죠. 제척기간은 그 기간 안에 이제 세금을 과세하거나 처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았을 때는 우리 과적 청구를 하다가 자칫 또 이제 3개월이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적 전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청구한다 틀렸고요. 그다음 7번도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7번도 난이도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운 게에서 잘 신경하면 몇 개가 어려워도 정답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 합의 사업 소득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부담 최소화 있고요. 우리 사업자의 채권 등은 미래에 못 받을 대손이라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예상치 해당되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우리 외상매출금은 물건을 팔면서 돈을 안 받은 그런 사업과 관련된 채권인데 우리 대여금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소득과 관련된 채권이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소와 관련된 외상매출금의 1%와 대손실적률 2% 중 큰 거 2%가 크니까 1억에 2%를 곱한 200만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필요금에 산입해야지 올바른 처리예요. 우리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한 법인은 대여금이든 외상매출금이든 다 각사 없는 도수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모든 채권이 대손 충당 설치 가능하나 소득세가 어떤 원천설에 입각해서 2배사, 근연기, 퇴양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여금은
이자와 관련된 뭐 굳이 따지면 비영업 대금이 요런 성격이기 때문에 요거 1억 원에 대해서만 사업소득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수재 가능하고요. 우리 2번은 주로 법인세법에서 배우는 소액수선비 특례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자본적 지출은 원래 원가 처리해야 되는데 요걸 이제 비용 처리했을 때 즉시 상각의제라는 이슈가 생겨요. 근데 이 즉시 상각의제가 좀 세무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연 600만 원 미만이거나 뭐 작년에 장부가액의 5% 또는 뭐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한 걸 그냥 국세청이 허용하는 그런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500만 원의 수선비 정도는 소액 수선비에 대해서 무슨 한도 초과하는 금액이 있을 수가 없고요. 전액 경비로 그냥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번이 이제 만능요계 처리인데 재고자산 원가 120, 시가 180을 가사용 그냥 집에서 써버렸어요. 근데 우리 사업체라는 건 어쨌든 국가의 큰 공의 시스템에 국가적 시스템, 공적 영역의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에서 만든 물건을 자기가 써버렸을 때 그걸 자기한테 마치 판매한 것처럼 보면서 시가를 총수익금 산입하고 원가를 이제 경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과의 또 큰 차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라고 하면서 강조해서 다뤘기 때문에 이것만 정확히 아셔도 정답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지문이었고요. 우리 4번도 좀 굉장히 까다로웠는데 우리 건강보험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 이 사업자 본인이 이제 직장 간이입사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300만 원도 당연히 이제 경비 처리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자는 필요 경비를 뺄 수 있기 때문이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들, 을에 대한 건강고용보험료도 우리 종업원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인 사업주, 이 고용주가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복리후생적 성질로서 경비 처리가 돼요. 근데 아들, 을에 대한 250만 원 경비에 산입했기 때문에 틀렸다. 이제 본인에 대한 보험료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우리 고지서나 독촉서 송달이 내부 과세당국 세무서에서 지연이 됐을 때 이렇게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났으면 도달한 날부터 2주 정도 이제 14일 정도의 기한을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신청하지 않아도 연장이 되는 사유가 있고요. 또 고지서 독촉이나 송달이 지연돼서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내야 될 기간이 도래하면은 도달한 날부터 이것도 14일이 지난 날을 기한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기한이 연장되는 사유인데요. 3번, 4번이 납기 전 징수라고 불렀던 게 납부 기한 전 징수로 용어가 최근에 바뀌었죠. 이때는 애초에 막 조세포탈 우려가 있거나 막 경매, 망해서 지금 긴급히 조속히 세금을 징수해야 돼가지고 기한이 단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14일 연장 혜택을 안 줘요. 그래서 기한 전 고지라는 경우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에는 단축된 기한에 납부하셔야 되고 기한 전 고지하는 경우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지나고 도달한 경우에 도달한 날에 납부 기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달한 날에 다음 날, 요 다음 날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이것도 좀 은근히 실수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의 워딩, 이거는 쉬웠어요. 손익계 소식이 항상 나오는 거 옳지 않은 것은 뭐 현재가치평가 우리 법인세법은 원래라면 현재가치가 없지만 우리 회계와의 차이를 좀 최소화해야 돼요. 회계가 너무 다르면 법인들의 3월달 조정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재가치 허용해요. 현재가치 평가 허용하고요. 우리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하, 물리적 손상 이런 걸로 시가가 하락해서 회계 기준에서는 손상차손 잡아요. 근데 이제 법인세법이 이제 손상차손을 별도로 뭐 송금으로 처리해야 될지, 송금 불산입일지 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성격이 마치 좀 감가상각과 좀 유사하다. 이게 자산이 이제 비용에 된 거니까 또 추정치인 성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전액 인정해주기에는 좀 그렇고 또 인정 안 하기에는 회계가 다르니까 우리는 상각 범위액 내에서 인정해주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상각 범위액 초과라도 전액 송금에 산입한다. 이게 틀렸죠. 얘도 한도액까지만 송금이 전해요. 왜? 그냥 감가상각비처럼 보시면 돼요. 우리 주식 박살났네요. 파산. 그럼 기말년제 시가로 평가했는데 그게 1,000원이 하면 1,000원의 비만가액 남기시고요. 기말년제 가액으로 감액할 수 있으며 이거 객관적 자산평가 손실로서 법이 예외적으로 평가 손실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 투자회사는 특례가 해당돼가지고요. 투자회사는 또 이제 뭐 주로 이런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주요 갖고 있는 자산들인데 이제 평가를 안 하고 계속해서 뒤로 과세 시점을 이어날 수 있는 여러 과세 문제가 발생해서 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참고로.
다음 넘어가서요. 우리 10번도 좀 굉장히 나중에 공무원 시험에서 어려웠던 잘 다루지 않는 주제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A의 21기, 22기 자료입니다. 우리 21기 법인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2기 최대로 소급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일단 올해 결손금이 6억 발생했는데 이거를 원래 2월 공제해 주는 게 원칙인데요. 중소기업은 작년에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어요. 결손금을 이제 소급 공제해서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세금이 기본적으로 우리 일단 민일리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죠. 원래 우리 5억 원에 대한 산출세 구해보면요. 5억 원은 산출세액이 2억까지는 10%고 2억 초과하는 구간은 20%라고 문제에서 주기 때문에 요게 2천만 원, 요게 6천만 원이어서 산출세액이 원래 8천만 원. 산출세 원래 8천만 원인데 만약 소급 공제 한다면 우리 원래 5억 원에서 최대로 소급 공제를 한다면 소급 공제 후 산출세액이 이 정도가 돼서 소급 공제 전 산출세액에서 소급 공제 후 산출세액을 차감하는 요 금액이 원래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요. 그래 결손금을 까봤더니 요렇게 세금이 줄어들더라. 뭐 이런 느낌인데 우리 국세청에 작년에 들어온 세금을 보면 8천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4천만 원, 일명 결정세액을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국가에 세금이 4천 들어왔는데 세금이 5천 환급받고 이러면 국고에 들어온 것보다 더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해서 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한도인 4천만 원을 만들게 하는 요 X값, 요걸 찾으려면 이게 사실 요거 상계시키고 요거 상계시키면 가운데 산신막 남기 때문에 사실 시험장에서 좀 배우신 분들은 요런 식으로 바로 5억 빼기 X 곱하기 세율이 공제 감면세액이 되는 요런 스킬을 발휘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거의 합격생들도 대부분 틀릴 만한 주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점 방정의 주제였다. 이것도 좀 어려운데 그럼 이게 과표야. 과표에서 세율 곱한 게 산출세액 4천이 되게 하려면 이 산출세액을 만드는 구간이 2억까지는 10%고요. 그럼 이제 2천만 원이 덧붙여지면 4천이 되는데 2억 초과가 20%가 되니까 다시 요 20% 이렇게 역산하면요. 요게 1억 원이 돼요. 1억 원. 직관적으로. 그럼 이제 과표가 3억일 때 4천이 되는 거니까 요 5억 빼기 X가 3억이 되게 만드는 X 2억 원이 최대로 소급공제를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한도에 걸리게 하는 그 소급공제 금액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2억 원이 돼요. 2번. 이거는 거의 다 못 풀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틀리셔도 괜찮았다. 우리 11번 과세 유형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는 침착했으면 맞추는 게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왜냐면 일반 과세자가 예를 들어 공급 대가 수준이 8천 넘으면 8천 밑으로 넘으면 과세 유형이 적용되는데 간이로 적용된다라는 건 8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작년에 여기 2022년, 2021년이라고 본다면 이때가 이제 8천 밑으로 떨어지면 다음 과세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죠. 아주 오래전에는 다음에 1월 1일부터 이렇게 마치 2년 뒤에 바뀌는 것처럼 했는데 이미 간이로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때 그럼 일반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변경되게끔 7월로 당겨졌단 말이야. 근데 이때 바로 바뀌지 않는 이유는 이 공급 대가 수준이라는 걸 과세 당국에 신고 납부함으로써 과세 당국이 8천 미치네 아니네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자동으로 1월 달에 바뀔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바꿔주는 게 7월 달이에요. 7월 달. 그래서 7월 1일부터 6월 말이지 이렇게 변경 이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우리 12번도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항상 내는 꼭 외우세요라고 하는 주제잖아요. 원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라고 해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 안에 중복조사를 할 수 없다예요. 그러나 열거된 사유에 한해서 중복조사 가능한데 우리 2, 3, 4 열심히 배운 중복조사 사유인데 우리 1번은 참고로 수시선정 세무조사 사유에 나와있죠. 참고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하셔가지고 원천징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가 있고요. 당연히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도 개인의 소득을 포착을 해야 돼요.
원천징수 소모가 있어요. 모두 있다. 1번 틀렸고. 우리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이 수명 이하의 원천징수 소모자는 원래 반기별 납부 특례가 가능한데 우리 인정배당, 인정소득들 그리고 이런 국조법에 따른 어떤 배당과 정말 또 특이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뭐 제척기간이 임박한 점 그때 이제 반기별 납부 특례를 통해서 제척기간 이후에 이제 납부가 된다면 납부기간이 도래한다면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것들은 원리 원칙대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기별 납부 특례가 안 된다라고 이제 체크했던 거고 우리 외국인지고 운동가가 3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요즘 가을 야구 시즌이잖아요. 그죠? 겨울 야구인지 가을 야구인지 어쨌든 너무나도 추운데 요렇게 막 잘 못 던지고 막 한국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계약이 중도에 파기돼가지고 본국으로 막 나가버렸는데 사실 이분들한테는 3% 떼고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 이 사람이 5월에 중소세를 안 내고 한국에서 약간 계약을 막 잘리다시피 해서 떠나버렸어. 그 이제 우리 과세당국이 그 외국까지 막 출장을 가가지고 막 띵동띵동 세금 안 내셨네요. 내주셔야 이게 쉽지 않잖아요. 처음에 지급할 때부터 비거주자 정도의 세금은 떼야 돼. 그래서 20%를 이게 최근에 바뀌었었죠. 그래서 요거는 꼭 보라 했는데 나왔네요. 10%가 아니라 20이고요. 우리 공적연금소득 지급할 때는 대략 간이세표에서 세금을 떼고 내년 1월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4번이 정답이고요. 이거 쉬웠고 요것도 우리 필수암기잖아. 필수암기. 그죠? 팔순공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거잖아요. 즉 기타 소득은 아무래도 경비를 입증하기 어려운 여러 일시 우발적 성격 때문에 반드시 요 정도의 경비를 빼주는 뭐 요런 제도들이 있는데 60% 빼는 게 있고 80% 빼는 게 주로 있잖아요. 80% 빼는 게 주택 입주 지치상금 그 다음에 다수의 순위 경쟁대에서 받는 상금, 공익법인 시장하는 상금 요 세 가지인데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기, 디 두 가지고요. 무형자산의 양도대여는 60% 세수경비 인정기타 소득은 뭐 실제 경비를 빼는 게 원칙이지만 사실상 실제 경비는 현실에서 거의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경비가 안 빠지는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기, 디 두 가지 1번이고요. 이것도 우리 굉장히 강조해서 배웠던 굉장히 쉬웠어요. 영세율 거래에 해당된 것만 모두 고르세요. 내국 물품 외국 반출, 뭐 일반 직수출. 내국 시용장에 의한 제외 공급은 원리 원칙대로라면 영세율인데 금, 순도 99점 몇 프로의 금은 아무래도 영세율 거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부가세를 제거시킨 다음 우리나라로 불법 유통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영세율 거래에서 제거시켜버렸어요. 10% 과세 거래고요. 우리 비행기가 여객이나 화물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송하는 것도 영세율. 외화 획득 거래에 해당되는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 공간에 공급하는 것도 특별히 어떤 국제적 외교 교류를 위해서 영세율 혜택이요. 그래서 기딜이 이렇게 세 가지. 3번이고요. 우리 16번도 조금 실수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강조했던 주제들인데 우리 손익계산서상 손비로 계산하는 항목이다. 해당 항목 중 손금 불산액된 합계액은 무엇인가? 첫 번째, 과태료의 핵심은 과태료. 우리 과태료가 벌금 성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순자산 감소한다고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인다면 야 벌금 좀 내지 어차피 세금 줄이잖아 뭐 이렇게 돼버리는 말도 안 되는 벌금 효과가 세금이 절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150만원 송금 일산이 우리 건물에 대한 재산세, 본사 건물은 업무와 관련된 자산이므로 기본적으로 송금 처리하는 세금이지만 납부지역 가산세, 가산세만큼은 의무 불이행 성격이어서 송금 불산입이에요. 판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반출한 거에 대한 주세 미납액은 이게 가격에 가산이 되었다면 가격에 얹혀져서 미래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가산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미납액은 이것도 기본적으로 부가세랑 좀 비슷하게 간접세 이런 또 회계 처리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회계 처리는 좀 사실 좀 어렵고 어쨌든 필요경비 불산의 항목에 열거된 그런 조세에 해당되고요. 이게 550만원. 건강보험법에 따라서 회사가 부담 보내는 아까도 나왔네요. 복리후생비 성격이고요. 우리 징벌적 손해배상금이라고 법에 어떠한 피해보다 더 초과해서 지급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손해배상금 중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피해 보전 손해배상이라고 그러고 그걸 넘어서면 징벌적이라고 그러는데 피해액을 보전해주는 것까지는 송금이 되는데 그 피해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아무래도 벌금과 유사한 성격이어서 송금 불산입이에요. 손해액이 불분명하면 3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300만원이 송금 불산돼요. 이걸 다 더하면 얼마죠?
800에서 11 더하면 1100만 원. 그래서 2번을 찾으셔야 한다. 이것도 좀 은근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17번도 잘 침착하게 풀었어야 돼요. 우리 법인세법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 매매 기준으로 평가하냐, 사업연도 종료 현재 마감한 일로 평가하냐, 선택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일반 법인들, 금융회사 외의 법인들인데 아무래도 금융회사는 우리 기업 회계기준에서 기말에 강제로 평가도 좀 되어 있어요. 은행분들은 이런 어떤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마치 재고자산처럼 주요 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기말로 평가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법인세법에서 둘 중 선택이다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회계기준 수용해서 기말로 강제로 평가해야 되는 게 우리 3번의 은행법에 따른 C은행의 통화선도 아니네요. 잘못 봤네요. 요거네요. D,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부채는 무조건 마감한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은행도 아무래도 평가하기 어려운 콜옵션 같은 뭐 통화선도 뭐 이런 자산이라든지, 일반 법인들은 둘 중 선택이기 때문에 요런 통화선도랑 1, 2, 3번은 취득일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4번에 있는 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반드시 마감한율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4번이 틀린 거고요. 우리 18번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정확히 이제 풀었던 문제들이죠. 이렇게 최근 타시험 지문들도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1번 소득세법에 따른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자별로 각자 개인적으로 납세금을 지는 것이지 연대 납세금이 없는 소득세의 특칙이고요. 우리 신해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법인에 부과됐던 성립국세를 신해사 연대 책임이 있어서 조세채권을 보존하고 있고, 요 디귿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청산인의 이차납세무가 아니에요. 이제 해산한 경우 원천징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았을 때 징수한 법인세를 안 내고 자녀재산을 뿌렸으면 안 되는 청산인 거야. 받았으면 안 되는 자녀재산 분배받은 자가 각각 분배한 자산가액과 분배받은 자산 한도로 연대 책임이 부여되는 법인세법 조문이에요. 이거는 법인세 조문. 그 해산 시 청산의 이차납세 의무는 법인이 원천 징수한 거 말고 법인 소득을 안 낸 거, 법인세 안 내고 해산해 버리면은 그때 이차납세만 생기는 거예요. 참고로 그거랑 헷갈리는데 우리 강조해서 막 보고 수업사관에 설명드리고 그랬어요. 이거 달라요 이렇게. 미음, 우리 합병 시 승계지 연대납세명 아니죠. 합병은 이제 피합병 법인이 아예 소멸해서 인격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남아있어가지고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합병으로 승계하는 법인이 피합병 법인이 내야 될 세금을 승계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아예 소멸하니까. 그래서 합병 상속은 승계죠. 이제 분할 이런 게 연대납세무지. 근데 요거는 막판 모의고사에서 그대로 봤었죠. 그래서 니디 두 개가 맞네요.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9번에 가시면 이것도 우리 항상 A급으로 본 주제잖아요. 대손금, 송금매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1번에 민사소송법, 이 법 이름이 들어가서 약간 신고조정사항처럼 느껴져. 왜 신고조정사항은 법적 청구권의 소멸로 인해서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이 확정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한 날 송금이지만, 내부적으로 약간 객관적으로 못 받을 것 같은 금액은 장부에 처리해야지만 인정되는 결산조정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화해 같은 거는 신고조정사항 법적 청구권 소멸보다는 내부에서 좀 처리를 해줘야지만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결산조정사항의 항목이기 때문에 1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번에 법률에 따른 회생기 인가결정은 사유가 발생한 날에 무조건 소금이지 회사 관계없이 실제 처리한 날 소금이다 이래서 틀렸고, 우리 보증 섰다가 망해가지고 내가 대신 갚아준 다음에 원채무자, 주채무자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거 사실 못 받잖아요. 이거 대손 처리한 거 부인당해요. 애초에 기업끼리 보증 섰다가 줄줄이 도산으로 망하는 거를 정부는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런 거 혜택 안 준다, 대손금 처리 안 된다 이렇게 해놓은 게 채무부정 부상채권, 업무분 가지급금 뭐 이런 거 배웠었고, 그래서 대손금으로 송금 사님에 틀렸고요. 우리 송금에 산입한 대손금은 회수한 경우 회수한 금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에 산입하는 것이지, 대송금을 송금에 산입한 연도에 과거 걸로 입금 산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수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입금이다.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0번도 좀 까다로웠지만 우리 최근에 우리 마일리지 같은 거 중요하게 됐으니까 중요하게 보라고 한 정확히 마일리지가 정답이 됐어요. 건축 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K가 1기 확정시효 시 과표 계산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5월 1일 지자체 원가 3호 시가 4.3의 축제 준비용 건축자재를 3,800에 공급하면서 4.3을 과표했다? 우리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자체예요.
그럼 그 대가 그대로 갚여야 되나요? 그 대가 38을 쓰셔야 되는데 갑자기 시가로 쓰셨네. 이건 뭐 부당해산 부인인 경우에만 특수관계인한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로 인정되는 경우에 시가로 재구성하는 것이지 그 외의 경우에는 거래 가격 그 자체가 소비 가격이기 때문에 3,800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 2번 같은 경우에 1기 최종 3개월 동안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이 1,500인데 이 중 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애누리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서 애누리를 제외시켜서 가야 되니까 우리 900만 원 제끼는 건데 나머지 가액은 내 적립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적립해준 결제 금액으로 추후 신용카드사한테 보전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대가의 일부 성격으로 봐가지고 요 600만 원은 포함되는 그런 결과물이죠. 2번이 맞는 질문이고 우리 3번 열심히 했던 건데 이거 5월 20일에 F사와 8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하면서 5월 25일에 2만 달러를 송금받아서 2,300만으로 환가를 했고요. 왜냐하면 6월 1일에 수출했기 때문에 수출 선적을 했기 때문에 수출의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잖아. 선적 전 환가한 금액은 환가한 금액을 그대로 써야 돼. 그래서 선적 전 환가한 금액 그대로 썼는데 요 6월 20일이라는 잔금 6만 달러는 선적 후에 지급받았기 때문에 공급 시기 환율을 쓰셔야 돼요. 6만 달러는 공급 시기 환율 언제야? 6월 1일 찾아보세요. 밑에 1,130원. 아 이런 거 계산기 없는데 1,130원 내는 거 좀 반칙이지 않나? 어쨌든 요거 계산기로 노가다 치면 9,260만 원이 아니라 뭐 9,080만 원 있나?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나와서 틀린 지문이 돼요.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이제 받은 금액은 환가한 금액 그대로 쓰시되 공급 시기 뭐 이후에 보유하거나 뭐 공급 시기 이후에 받은 금액은 공급 시기라는 것 자체가 계약이 확정적이고 공급이 확정돼서 내게 아닌 남에게 된 건데 그 공급 시기 이후에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한 게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공급 시기 환율을 곱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이 이제 3번이 틀렸고요. 우리 4번 항상 또 강조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용을 제공했어요. 시가는 100만 원인데 월세가 60만 원 받았어. 낮게 받았고 마지막에 아예 부당행위라고 줘버렸잖아요. 그럼 이 시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100만 원 곱하기 3개월 300만 원이 과표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얘는 부당해산 부인을 출제했다. 이것도 꽤 난이도가 높았으나 그래도 좀 잘 정리하신 분들은 충분히 맞췄을 거라고 보여요. 그 다음에 21번 옳은 것은 이것도 속을 수 있었는데 우리 1번 우리 세무사장은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이기 예정 고지를 할 때 예정 신고기간분 어쩌죠 본문에 따라 부가세액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고지서를 발표해야 된다. 10월 10일까지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요거는 우리 세무사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죠. 2번 우리 요게 좀 생소할 수 있었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면세사업자라든지 국가나 지자체도 세금 계산서 기능 자체가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출 매입을 크로스 체킹하면서 이제 부가세 거래 징수와 각종 법인세 소득세 소득까지 포착하는 여러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매입 처별 합계표 정도는 제출해 주세요라는 협력 의무를 좀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나 국가 지자체도 매입 처별 합계표 정도는 과세기간 끝난 후 25일 내에 제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2번이 맞는 지문이에요. 지금 맞는 지문. 3번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예정 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서기간 납부세액의 50% 반을 결제해서 징수하는 거고 예정 신고한 사업자 조기 환급 받기 위해서 이미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 신고할 때 이미 신고한 분을 또 포함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건 기출에도 많이 나왔죠. 왜냐면 부가세는 누진율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뭐 또 포함해서 하는 거에 의미가 없다면 한 번 잘했으면 잘한 거지. 번거롭게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조금 헷갈렸어도 확실히 우리가 잘 공부하면서는 1, 3, 4를 확실히 공부했기 때문에 2번이 맞구나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고 우리 22번도 최근에 풀어봤던 타시암 기출문제, 세무사 기출문제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 참가압류는 소급 교부총과 다르게 소급 효력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선행 집행기간이 뭔가 압류를 해제했을 때도 내가 소급 효력으로 해서 압류의 효과가 유지되는 또다시 뭐 압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었는데요. 그 소급 시점이 선행 압류기간이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는 참가 압류 등기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하는 거고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참가 압류 통지서가 선행 압류가 송달된 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틀렸죠. 1번이 그 위아래를 크로스 체크로 이제 크로스 문구로 섞어서 수험 문제들을 혼합시키는데 최근 이제 타시험 문제에서 정확히 풀어봤던 그런 문제고요.
23번도 우리 강조해서 보는 문제인데 약간 까다로웠는데 그래도 옳은 것은 1번이 맞죠. 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는 안 돼서 다른 법률에 따르면 법인이 아니지만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세법 법인으로 보아 국기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일명 당연의제법인이죠. 당연의제법이 우리 국세위원법에 2번은 사익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에 출연된 재산이 있었을 때 그 재단이 마치 등기만 안 돼 있지 법인성 요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익을 또 구성하는데 분배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문구가 틀렸고 3번째는 신청 승인 법인의 요건이 엉망진창이야. 이게 단체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되고요. 수익을 구성한테 분배하면 안 돼요. 분배하지 않고요. 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돼. 그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그런 규정이고요. 마지막은 한번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가 신청일에 속한 과세형과 그 과세가 끝날 때부터 3년이 된 날에 속할까지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변경이 안 되게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유리하게 못 가게끔 하는 어떤 행정의 안정의 문제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1번이 맞네요. 그 다음 우리 불복 절차 옳지 않은 요것도 은근히 실수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우리 3번에 담당 조세 심판관이 과거에 막 고등학교 때 막 원수지간이야 아니면 막 가족이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우리 세금뿐만 아니라 애초에 조세 심판뿐만 아니라 판결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제목이 기억 안 나네요. 김혜수 씨는 소년 심판 뭐 이런 판결에 있어서 담당관이 나랑 너무 가까운 사이거나 너무 안 좋은 사이야. 그럼 심판청은 그 조세 심판관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지 제척은 스스로가 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용어를 좀 장난을 쳤네요. 이제 좀 특수한 용어를 장난쳐서 깜빡 속을 수도 있었다라고 보여요. 근데 나머지 지문은 또 쉬웠고 마지막에 암유재산매각 이거 틀리면 진짜 좀 반성해야 돼요. 옳은 것은인데 체납자는 제3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어요. 매수인의 제한이라는 조문이고요. 내가 세금 안 내가지고 다 팔렸는데 다시 내 돈 사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잘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저 재산 좀 내가 다시 사줘 일단 압류 뭐 이런 식으로 막 짱구를 부리고 막 안 돼요. 일단 자기가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전문 매각기관 임직원은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에 대한 예산품 등을 직접 매수할 수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막 그림이 막 가치가 막 몇천억짜리인데 한 5억밖에 안 돼 하면서 지네가 사가지고 그걸 또 시장에 파는 여러 문제가 야기되니까 안 되고요.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 예정 가격 이상으로 매수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장소에서 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네, 이것도 다른 법조문에 최근에 명시를 해놓으면서 출제한 것 같아요. 1, 2, 4가 정확히 이제 틀렸고요. 이제 3번이 이제 맞는 지문이죠. 아무래도 공매재산 압류 관계된 국세보다 우선하는 막 담보 물건 등에 있을 때는 제한 물건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제한 물건 등에서 담보대채권을 변제하는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는 못하게끔 이제 해놨어요. 그래서 3번이 확실히 맞았다. 그래서 은근히 좀 까다로운 지문들도 꽤 있었고 일단은 낯선 계산 문제들이 평소보다는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수험자에서 좀 당황을 하셨고 또 시간 없는 그런 속에서 푸셨다면 더욱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꽤 난이도가 높은 출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세법보다는 회계가 너무나도 회계도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 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회계에 묻혀서 세법은 쉬웠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세법도 객관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근데 회계는 진짜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또 내년도 시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피셋 도입 후의 난이도는 확실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출급 시험생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 기출 유형만 보고 가는 거는 거의 안 된다. 그냥 안 된다. 이제는 다른 시험에 있는 주요 주제들까지도 좀 섭렵을 해서 조금 더 양을 넓히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지만 이제 고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수험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또 강의. 그래서 저희 또 수험생분들 중에 잘 본 분들은 3개 이제 틀린 분이 아직까지 또 뭐 많은 수험생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실강생 중에서는 3개 틀린 분이 가장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8점이면 굉장히 준수한 성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80점만 넘어도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평가가 된 점수인 것 같아요. 지금 세무직에 막 커트라인이 막 70점대다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75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디서 이제 80점이 넘으면은 굉장히 잘한 거죠. 이제 과목이 또 헌법 경제가 상대적으로 평이했기 때문에 이제 회세가 어렵고 헌경이 좀 무난무난했던 뭐 그런 걸로 객관적으로 들려요. 물론 이게
뭐 주관적으로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매 과목이 다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아무래도 뭔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이상 너무 또 막 다 대비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기출보다는 조금 더 하시는 거는 좀 확실하다라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고생 다시 한번 많으셨고 이제 푹 쉬시다가 또 아니면 미래에 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이런 기출 경향을 토대로 시험 문제를 잘 예측해 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수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